네, 리플 소송이 결국 항소심에 가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 아무래도 XRP 홀더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XRP와 관련해서 이 긍정적인 소식들,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 간다라는 소식이 덜컥 이렇게 전해지고 나니까 그동안 참 그 지리했던 그 긴 시간들이 이렇게 약간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소송이 개시가 됐던 거, 다시 말해서 SEC가 리플을 기소를 했던 게 2020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퇴임 하루를 앞두고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톡 꼈었죠. 그래서 참 욕도 많이 먹었었던 인물이고, 이 양반과 윌리엄 힌번 당시 SEC 기업국장, 이 양반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멤버들로부터 사실상의 돈을 받고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XRP를 죽이기 위해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엄청 많이 나왔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소송 시작되고 일주일 만에 코인베이스, 미국의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전격적으로 XRP 상장 폐지를 발표합니다. 참 이때부터 XRP가 시세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물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부터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쏟아져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강세장의 국면을 향하게 되면서 리플 역시 2달러대를 기록하면서 나름의 부활을,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참 지리하게 소송 공방전이 오고 가다가 2021년 3월 3일에 리플 경영진은 SEC의 공정한 통지가 부족했다, 페어 노티스 디펜스가 부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니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거 제대로 공지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덜컥 소송부터 내면 어떡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게 또 지리한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2021년 3월 22일 법원은 XRP의 통화 가치와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소송의 청신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2022년 12월 2일에는 SEC와 리플이 약식재판 판결을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7월 13일이었죠. 법원은 XRP 일반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약식재판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날 새벽에 우리가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벌써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3일 SEC가 개인에 대한 혐의를 취하했었죠.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 이 공동 창업자에 대한 혐의를 취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25일에 SEC가 리플에 대해서 약 20억 달러 벌금을 요구하는 헛짓을 또 시전을 하면서 엄청난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8월 7일에 법원이 리플에다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참 벌금 내고 잘 소송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글로벌 XRP 홀더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 SEC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인 부분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 항소할 가능성 낮다, 이런 전망들도 굉장히 우세했었죠. 물론 SEC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정치적이고 또 우악스러운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놓고 봤을 때 항소 가능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둘 필요는 있었지만, 특히나 이게 또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이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표심이 엄청 중요성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SEC 입장에서는 나름의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자칫 소송 잘못 냈다가 항소 잘못했다가 개망신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항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바라봤었는데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SEC의 결정이 이번에 내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7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내려졌다라는 점에서 나름 한 달 반 정도 고심의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뭐 뻘짓하는데 뭐 하루 있다 뻘짓하나 한 달 반 고민하고 뻘짓하나 결과는 뻘짓이더라, 뭐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와중에 XRP 현물 ETF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우리에게 해석 여지를 남기고 나름의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먼저 비트와이즈가 델라웨어주 법인 등록국에다가 XRP ETF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그 직후에 SEC에다가 증권 신고서, 이 S1 신청서를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XRP 현물 ETF와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치고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카나리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발키리 펀드의 CIO를 역임했던 공동 창업자가 설립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나름 발키리 그러면 뭐 대충 좀 감각이 좀 오죠. 그런 곳에서 일을 했던 양반이, 임원을 했던 양반이 설립한 카나리 캐피탈이 XRP 현물 ETF 신청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델라웨어주 법인 등록국에다가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이고, 곧 SEC에다가 S1을 또 제출하겠죠. 그래서 발키리, 비트와이즈,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카나리 캐피탈이 XRP 현물 ETF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SEC가 항소를 진행하는 이 와중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와중에 이렇게 XRP 현물 ETF에 대한 신청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섹시한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뭐 안 그래도 짜증 바짝 지금 올라 있는데 SEC로 인해서 그래도 XRP 현물 ETF 신청 소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이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ETF가 출시가 됐다, 뭐 이 얘기죠. 결국 이거는 시간 문제였다. 이런 움직임은 XRP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또 전통 금융에 통합되는 것을 강조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 채택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뭐 XRP도 XRP지만 암호화폐 현물 ETF들이 잇따르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고, 결국에는 그냥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리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막 여러 가지가 지금 악재와 호재가 섞여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몇 가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면 XRP 현물 ETF 신청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라는 거, 이건 그만큼 XRP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하고 지금 빠르게 자산 운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기관들이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또 하나는 이 법원 판결에 있어서 부분적인 승리, 다시 말해서 지난해 7월 약식재판 판결을 통해서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승리한 판례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직 항소심 자체가 본격 본궤도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법적인 선례, 이 판례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라면 이제 SEC가 항소를 하는 걸 꼽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기관 투자자 판매에 대한 판결, 그러니까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이다, 1차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는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의 이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XRP의 일부 거래가 여전히 증권법 규제 대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이 규제 환경의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XRP 현물 ETF 승인 여부는 이 규제 당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건데,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엄청 높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기도 한데, 사실 지금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SEC가 리플 소송 항소심을 낸 걸 보면 이 해리스의 어떤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멘트가 역시 이거 다 구라였나?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되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영향. 사실 리플 소송이 관심도가 높은 것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리플 소송 결과는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각국 규제 기관들이 리플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리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반, 규제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XRP 현물 ETF 과연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긍정적인 요인은 법원이 XRP 자체를 증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일반 투자자 대상 거래소 판매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이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SEC와의 소송이 지금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 나아가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생겨버렸다는 거, 이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의 증권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특히나 소송의 주체가 SEC인데 현물 ETF 승인의 주체도 SEC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이거 참 간단치 않겠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SEC 항소 결과, 그러니까 항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규제 당국의 입장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 법원도 나름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항소를 결정했다라는 SEC의 입장이 공개되고 나서 XRP가 가격은 좀 빠졌는데 막 20-30%씩 빠지진 또 않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고 기대 포인트들도 많이 깔려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그래도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받쳐주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XRP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한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건부 승인, SEC가 특정 조건을 걸어서 ETF를 승인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승인 지연, 이 소송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ETF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 이건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고, 세 번째로는 제한적 승인, 특정 투자자 그룹에 한정된 ETF 승인 가능성,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전격적 승인인데 이건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냥 트럼프가 당선되고 2026년에 그냥 승인돼 버리는 거, 이거 완전 난리 나는 거죠.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SEC 같은 경우에는 나름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항소심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들이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괜히 죽이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레이스케일처럼 소송 내서 여기서 또 승소를 만약에 기관이 해버리면 바로 이제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 것처럼 여러 가지 또 SEC 입장에서도 되게 똥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지금 상당히 복잡할 건데,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면, 와, 지금은 이런 전반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야, 이거 항소심 갈 그 카드가 이 제대로 된 카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답이 없는 조직이다. 정말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레미 호건 아저씨가 SEC의 항소에 대한 내 생각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나 판사가 밝힌 의견을 보나 이 근거들로 볼 때 SEC는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SEC가 항소심에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이건 단지 돈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XRP와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몇 주 안에 SEC가 어떤 사안에 항소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12월 중순까지 첫 번째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법원 판결은 2025년 말 아니면 2026년 초쯤 나올 것으로 나는 전망을 한다. 나는 SEC 집행국장이 항소 제기 당일에 SEC를 떠난다라고 발표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게 곧 끝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에는 갠슬러십에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안 되고 트럼프가 당선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SEC가 어떤 사안에 항소하는 건지. 기관들 대상으로 1차 시장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이 증권이고 2차 시장 비증권이다 라고 판결이 난 건데 2차 시장 비증권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벌금이 1억 2,500만 달러 말도 안 됩니다. 이 벌금을 20억 달러 해야 됩니다. 요걸로 항소하는 건지 요거에 따라서도 또 재미있게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더 지나면 확인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뭐가 됐든 확실한 건 뻘짓이다. 뻘짓 빌 모건 XRP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빌 모건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플 커뮤니티는 얼마나 불행한가. SEC는 지난 강세장이 시작되자마자 리플을 기소했고 이제 또 다른 강세장이 예상되는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런 결정에 즉각적 책임이 있는 SEC 직원은 결정을 내린 뒤에 겁쟁이처럼 도망갔다. 항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시장의 XRP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매수 포지션이 취소가 됐을까? 대체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투자자를 연맥이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요 멘트가 되게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읽고 있는데 SEC는 지난 강세장이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2020년 12월 강세 국면으로 딱 접어들 때 딱 소송을 내버렸고 이제 또 다른 강세장이 예상되는 전날 이거는 지금 하루 뒤에 발표가 되는 노동부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거거든. 그렇게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갈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깔고 강세장이 예상되는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아담 코크란 SEC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모순된 주장 때문에 심각한 패배를 겪게 될 것이다. 제2순회 항소법원이 강력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일단 항소법원이 강력한 선례를 남기게 될 거라는 것은 항소법원 역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거야 이 새끼들아. 니들 지금 이거 이상하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나름 그래도 합리적으로 양쪽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제낄 거 제껴서 나름 중도의 관점에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상식적인 판결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XRP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바이어스된 측면은 있겠죠.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지만 과연 저 정도 판결이 항소심 간다고 해서 달라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뭐가 됐든 2차 시장 판매 물량이 비증권이라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벌금 더 받아야 돼요. 우리 돈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항소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게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항소심에서. 거기다가 항소심 승소 가능성은 10% 미만인데 이런 정치적인 냄새가 가득한
이런 판결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어이구 SEC 니들만이 맞았는데 아이고 토레스 판사 안 되겠어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개인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 시작할 때 지금까지 펼쳐졌던 캘린더 일정을 짚어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조금 들었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항소 일정 역시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정리했던 거고 중요한 것은 빠르면 2026년 초 늦으면 뭐 2026년 3, 4월 요 정도의 지금 선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말 빠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뭐 지금 때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타임테이블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 정도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지금 XRP 현물 ETF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겁고 SEC가 자칫 이거 억지로 누르다가 그레이스케일 사건 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대선 이슈가 굉장히 크게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아직 너무 이렇게 뭐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낙담을 하거나 뭐 좌절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냥 뭔가 헷갈리고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는 그냥 기관들, 이 세력들의 움직임, 고래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우리처럼 이제 정보 접근권이 제한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제일 조금 적확하고 일반적이면서 상식적인 또 드라이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소 조금 짜증나는 소식이 더해졌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챙기시면서 투자 스탠스 잘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